저자님은 트렌드 읽기에서 예측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관점과 기준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가 네. 사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뭐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하죠. 좀 오버하면 3개월이면 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 연말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좀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연초에 말했던 게 연말에 이미 뭐 다 끝나고 달라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말에 얘기했는데 연초에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이 트렌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국제 정세 이런 게 굉장히 불확실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일 보면 자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일 보면 자산이에요. 예. 이런 상황들이 제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예측이 꼭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측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그 예측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빗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요즘은 생각을 하는 게 현 시점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 행동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지금 뭐 가성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마트나 이런 데 PB 상품들 보면 다 네. 가성비. 특히나 뭐 이마트 얼마 전에 5,000원짜리 오, 냈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성비 나왔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 그쵸. 그리고 그걸 예측으로 한다고 그러면 미래에도 그럼 가성비가 나올 거야. 이거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성비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나 아니면 가성비를 선택을 했는데 그럼 다른 것도 가성비를 선택하나? 뭐 예를 들면 생활용품을 가성비를 선택을 했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취미에도 가성비를 택하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활용품 같은 거 5,000원짜리 사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연 있으면 20만 원 주고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성비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그 해석이 다 통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마케터 얘기를 하니까 네. 마케터분들께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은 A를 원하는데 어떤 분은 B를 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본인의 의견이 너무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설득하려면 해석을 해야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단순하게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이제는 단순한 예측보다는 해석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는 가성비인데 다른 카테고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데 몰아주느냐 아니면 어떤 곳에는 아끼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SNS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의 기준은 사실상 저는 SNS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SNS에서 인기 있는 제품 사봤는데 뭐야 이거 별거 없네 라는 생각 해보셨을 네, 거고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뭔가 먹거리가 맛있다는데 생각보다 먹어보니까 이거 뭐야 별로네. 별로네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거기 따라가는 기준이 무엇이냐? SNS에서 봤으니까요. 그 자체로. 친숙하니까요. 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매스미디어 광고 보고 저거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MG나 알파는 SNS 보면서 그냥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돈이 어느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돈이 작은 돈이라도 사실은 소비하는 게 그렇게 작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 돈 1,000원을 쓰더라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즉 어디로 소비가 몰리고 어떤 기준으로 소비가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 관점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예측보다는 해석을 더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기준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 쓰느냐 그리고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르느냐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막상 광고주분들을 클라이언트분들을 설득을 할 때 단순히 지금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 이렇게 해보자라는 예측
예측보다는 이제 저희 업체 상황의 경우에 네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 데이터를 진행을 했을 때 요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 해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맞아요. 라고 제안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측보다는 지금 현재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하나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사실상 저희가 뭐 데이터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도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A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B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A, B, C로 다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쪽은 A, B, C 다 해석하는 경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다양한 관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클라이언트도 뭔가 선택의 폭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 기준도 좀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즉 데이터나 트렌드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고리스크 시대에서의 접근 방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2026년을 고리스크 시대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네. 마케터나 기업은 어떤 리스크 관리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뭐 이 고리스크 시대에 대한 질문을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경제 쪽에서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경제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냥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면 기업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쉽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얘기했지만 SNS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터지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맞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챌린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K-pop 데모넌터스 사례도 네,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듀프족이라는 네네네.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듀플리케이트의 약자인데 듀프족이라고 하면 복제 제품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좀 상스러운 말로 짝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짝퉁은 아니죠. 짝퉁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듀프족의 등장이 사실은 가격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거든요. 분명히 원재료는 그거 아닌데 그 가격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선택 기준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옛날처럼 뭐 하나 던져놓고 광고하지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사실은 지났죠. 완전히 지났고 완전히 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2026년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케터나 기업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뭐 아주 치사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뭘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 레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레트로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무엇이고 그리고 기존에 해봤는데 인사이트가 이랬어라는 통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했다라던가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거죠. 네. 익숙하게. 그렇죠. 네. 익숙했던 것들을 던지면 사람들도 익숙하지만 기업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케팅 하기에도 익숙하죠. 익숙하죠. 당연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치사한 관점이긴 네. 하지만 훨씬 리스크가 줄어든다. 즉 완전히 새로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존에 무엇을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요즘은 락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락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거잖아요. 네.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락인 전략은 구독이었습니다. 네. 구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탈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뭐 작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캐시카우가 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사실상 새로운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시도해볼 수 거고요. 있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신제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희 어떻게 보면 고객 DB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의 락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는 요거는 책에 없는 얘기고 책의 중간에 제가 조금 이게 맞나 틀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놓은 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CRM, CRM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놨는데 사실 CRM을 아예 제가 독립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으나 약간 그냥 조금 얘기를 해놨는데 네. 결론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요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브랜드를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 마이크로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순간의 전략인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조금 뭐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늘 뭔가 이렇게 비가 와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전 같은 게 먹고 싶어졌어요. 전이나 튀김 아니면 치킨 같은 게 먹고 싶어졌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치킨집이 뭔가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 네. 모먼트를 선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옛다 그러면서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즉 모두를 다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즉 기업과 브랜드나 마케터는 그냥 뭔가 하나 마케팅 메시지 던져놓으면 뭐 알아서 물겠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마케팅 메시지가 조금 더 디테일해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라봐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락인 전략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걸 구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세 번째는 CRM의 영역인데 어쨌든간 마이크로 모먼트, 즉 어떤 순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체 메시지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난 뒤에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던지기 전에 소통을 한다던가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자님이 말씀하셨던 구독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한 번 해놓으면 웬만큼 실망하지 않는 한 절대 끝이 않거든요. 좋죠. 예. 저자님도 혹시 이용하고 계시는 구독이 있으세요? 맞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OTT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다 있는데 있나요? 네. 저는 가전제품도 하나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케어까지 해주니까 네, 너무 맞아요. 부담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완전히 실망하는 거 아니면 사실 구독 해지 잘 안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구독 가격이 그렇게까지 높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구독해놨는지도 몰랐는데 카드 바꾼다니까 갑자기 결제가 안 돼.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락인 확실하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코노미와 지역 기반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코노미 트렌드를 강조하셨었는데 맞아요. 중심 상권 중심 전략을 해온 브랜드가 지역 전략으로 전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중심 상권 전략은 네. 경제적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상권 위주예요. 맞아요. 중심 상권 전략이라는 건 이 말이 이상하지만 상권 위주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상권 위주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사람 많이 몰리는 곳, 네.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이렇게 좀 굉장히 물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인 전략을 취하던 브랜드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역은 중심 상권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요. 네, 어렵고 유동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만한 것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네, 맞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실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 즉 상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지하철도 다니고 있고 네.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설마 그거 이상은 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중심 상권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매출이 안 나와도 브랜드가 저희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네. 홍보용으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던 개념들이 지역에 가면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기업들이 로코노미를 위해서 뭔가 지역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고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사례는 이제 맥도날드 사례였는데 청년관리버거. 그게 청년관리버거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뭐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대요. 매출이 도움이 됐고 맥도날드의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도날드가 정말 극단적으로 전략을 바꿔서 창녕에다가 우리가 점포를 연다. 이런 전략으로 갔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창녕에서 안 팔릴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서 새롭게 완전히 빌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마케팅의 핵심으로 삼다 보니까 우리 분명히 햄버거는 패스트푸드 같은데 뭐야 이거 창녕 갈릭이나 뭔가 건강해 보이는데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차별성도 하나 더 했죠. 갈릭 버거는 그닥 그렇게 차별화가 안 돼 있는데 창녕 갈릭 버거는 괜찮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너무 많죠. 그 어려움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더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만 더해도 일단 차별성은 좀 확실하게 가져갈 생기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요즘 가치 소비 관심 많은데 네.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게 많은데 대부분 다 또 이거 지역 경제 활성화랑 연관을 시키죠. 그러다 보면 네. 외부에 말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즉 어떤 위치를 선점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오버하지만 어떤 컨텐츠를 선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방금 맥도날드는 창녕 마늘이라는 컨텐츠를 저는 선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점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컨텐츠 개념으로 바꿔보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말하고 싶은지 맞아요. 그게 고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최근에 통계를 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메뉴명이 네. 땡땡 무엇이래요. 근데 여기서 땡땡이라는 건 지역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분명히 돼지국밥을 파는 업체인데 네. 부산 돼지국밥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번에도 가장 사고 많이 싶네요.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 단순하게 거기에다가 점포를 내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하나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용은 아주 단순한 활용이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X세대의 부상과 소비 행태 관련해서 적어주신 글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X세대 내에서도 이제 세대 내 격차나 차별화된 소비군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세분화해서 보시는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X세대 내에서 세분화를 한다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맞아요.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X세대 분들이 몽땅 다 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에서 구매력이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서 구매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책이나 아니면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돈이 돈이 많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네. 제가 알파 세대 관련된 책을 쓸 때도 알파 세대가 구매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알파 세대가 무슨 많- 돈이 있어 애들인데 그쵸. 10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이라는 건 그 구매력이 아니고요. 네. 사실상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 다 이렇게 했으니까 연휴 때 가까운 데 여행 한번 갔다 올까? 라고 하면 네. 그 여행에 대해서 사실 엄청 큰 돈이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구매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알파 세대의 구매력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보다는 용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오해라고 제가 먼저 짚고 가고 싶고요. 물론 X세대 내에서도 구매력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구매력이 낮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X세대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조금 더 먼저인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의 행복이 조금 더 먼저인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후자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신경 안 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분화라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세분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네. X세대 분들이 대부분 이 세분화의 조건에 상관없이 구매하고 싶은 여력이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여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건 확실한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X세대 분들 중에 이미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어느 사회에 정도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약간 반대해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청년층이 과거보다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X세대가 오래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몽땅 다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으셨거나 네. 아니면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가 뭐 항상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제2의 삶이라던가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냥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내가 돈을 들여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 구매 여력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세대의 어떤 멘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세대의 생각적인 측면을 보자면 네. X세대 분들이 저는 가장 유연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단에 순응하는 삶도 살아봤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뭐 민주화 가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를 본다면 거기에서 이제 저항해 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또 사회에 진출해서는
가족을 위해서 집단에 순응하는 법도 알고 계세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금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파 세대 친구들은 금쪽이가 너무 많은데 금쪽이 이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이 균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나 세상을 보는 방식도 굉장히 균형 있게 보시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아니야 이 정도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기존 세대보다는 저는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이분들이 뭐 구매력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CRM이 정말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 즉 팬덤형 소비나 아니면 뭔가 팬덤형 소비 하시긴 하죠.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저 사람들 사니까 다 나도 이거 사야지 이렇게는 잘 안 가신단 말이죠. 잘 안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재미난 사례가 X세대보다 조금만 넘어간 상황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X세대 조금 위이신데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요즘 중국에서도 좋은 제품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요. 왜냐하면 중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 AS 잘 받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 기준이 확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RM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젊은 세대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분화 개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X세대 분들도 그 나이대 안에서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균형은 있으나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이 판단 기준에 있어서 냉철하고 굉장히 좀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CRM, 즉 관리의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치를 확실하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트렌드를 좀 이렇게 잘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구매력을 어느 정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근데 X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X 세대를 타겟하기에 예를 들어서 구매력이 정말 높은 타겟이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구매력이 높다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아도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그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타겟이 아닐까.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타겟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뭐 가전제품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소위 말해서 내 브랜드만 믿고 무조건 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은 있어요. 근데 또 써보고 아니면 두 번 선택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걸 까탈지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까탈진 거는 내 기준, 남의 기준 다 동원해서 이게 까탈진 거고요. 냉철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극실용주의와 초개인화 시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실용주의. 목적 중심 소비, 극실용주의라는 개념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반영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극실용주의나 개인화 시대에는 정말 모든 브랜드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화는 이미 기준이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만족 좋죠. 그리고 100명을 저는 만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한 명을 제대로 만족시키는 게 저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요즘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정말 개인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령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 저희 뾰루지 나잖아요. 뾰루지 커버 패치 아마 이거 알고 계실 텐데 원래 그게 살색이에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알록달록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심지어 저희가 뾰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애경에서 자사 세컨 브랜드로 그걸 내서 다이소에 대박이 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라도 개인화 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개별화된 경험을 뭐 하나라도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는 하나 내면 대표 상품이 있으니까 다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2026년에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극실용주의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극실용주의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를 생각해요. 늘 극실용주의랑 저랑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딱 갖다 붙는
단어가 네. 저는 리뷰라고 생각해요. 리뷰. 네, 저는 리뷰라고 생각해요. 리뷰만큼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리뷰를 보는 이유가 뭔가요? 신뢰성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신뢰성이 맞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게임을 이제 저희가 뭔가 게임 샵에 예약을 할 때 가수량이라고 해서 네. 미리 이렇게 좀 나 그거 사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 가수량이 점점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고 게임 점포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리뷰 보시고 네. 그 전에 풀린 거 보고 뭔가 아닌 거 싶으면 다 취소하신대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극실용주의죠 뭐. 그쵸. 옛날에는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건데 네. 필요 없어요. 이제 아닌 것 같으면 안 사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요. 이상하게 나온 게임들은 네,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실용주의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죠. 저희 제가 마케팅 학교 채널에서 한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네. 뷰티 산업이 새로운 뷰티 브랜드들이 막 성장을 하는데 이 뷰티 브랜드들의 핵심이 사실은 리뷰예요. 리뷰인데 그쵸. 근데 저희가 한 20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세요. 뷰티 업체에서 광고를 만들려고 하면 리뷰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섭외합니다. 그렇죠? 네.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섭외를 해서 그 연예인으로 정말 멋진 이미지를 만들죠. 그래서 마치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맞아요. 저 네.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라는 감정 동화를 만드는 건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리뷰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가감 없이 그냥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했던 새로운 전략들이 네. 신생 뷰티 업체들을 굉장히 크게 키워줬거든요. 극실용주의죠.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브랜드 입장에서 이것을 설계한다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실용적인 리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체험단하고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체험단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컨텐츠를 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리뷰라는 거는 기왕이면 네. 실제 저기 UGC라고 하죠. 네.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돼야겠죠. 네. 그게 이제 선결 조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설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뭐 은행 어플 같은 거 들어가면 내가 먼저 한 거 뜨고 이제 이런 거 개인화 아니면 영상 몇 개 보면 추천되는 거, 내가 원하는 영상 나왔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개인화라는 단어는 저는 개별적인 경험만 안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인 경험만 안겨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뭐 완전히 오버를 하자면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개별화된 경험이죠. 뭐. 단순하게 뾰루지 하나를 꾸며도요 개인화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막 어플해서 막 다 해야겠다 이렇게 꼭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화된 행동이나 경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생각하셔서 좀 설계를 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자님도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게임 어플 중에 이제 스팀이라고 있는데 맞아. 그 스팀에서도 데모 버전이 나오면 무료로 플레이하세요가 이제 무료로 처음에 공개를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료로 플레이해봤던 사람들 중에 정식 오픈 될 때쯤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나 아니면 대체로 부정적이나 이런 리뷰가 있는데 그 리뷰에 따라서 저도 이제 구매를 하냐 마냐 요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극실용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요즘 사회가 점점 어렵고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가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개인화된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지금 저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각각 개인화된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데모 버전 그것도 사실 저는 개인화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게 가는 건 맞는데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요즘 샘플러 마케팅이라던가 다 좋은 방식이고요. 어쨌든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설계는 조금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